네, 제주의 이야기 속으로 꼬닥꼬닥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의 역사길 위해서 헤매기도 하지만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 최진실입니다. 네, 이제 더위도 좀 한풀 꺾인 것 같고 네.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이 딱 어디 여행 가기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휴가철이라고 했던 때를 피해서 지금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이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진실 씨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시죠? 토박이죠. 그러면 제주를 어느 한 곳 한 곳이 아니라 좀 길게 네. 며칠에 걸쳐서 뭐 일주도를 타고 떠나봤다거나 네. 뭐 이렇게 일주를 해본 적 있어요? 아니, 몇 날 며칠을 제주만이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로 뭐 드라이브 한 번은 이제 가는데 제주를 뭐 몇 날 며칠 갈 일은 없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이야 뭐 택시도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되고 뭐 네. 직접 운전해도 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돌 수 있지만 예전에는 걷는 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선비들 가운데에는 제주 여행을 했던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백호 임재입니다. 진실 씨는 백호 임재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완전 알죠. 어떻게? 완전 알죠. 아니, 조선 최고의 기녀 황진이 남자친구잖아요. 진짜요? 네. 이게 루머가 아니고? 남자친구 아니에요? 남의 연애사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도 사실 네.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 시 막 있잖아요. 뭐. 이 내용도 그러면 나중에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아 근데 백호 임재 선생님 이분이 제주도에 오셨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오늘 함께 해주실 이 두 분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사 이재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제주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빨리 물어봐요. 아니 임재 선생님이 황진이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 막 시 막 읽고 막 이렇잖아요. 아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사랑에는 나이도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임재 선생님은 1549년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황진이는 저기 1506년생이십니다. 뭐예요? 그러면은 나이 꽤 나이 많이 차이가 계산해 보면 40세, 그러니까 43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옛날 생각하면 거의 작은 할머니 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거의 해외 토픽감이야. 아니, 물론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백호 임재 선생님은 나주에 사셨고요. 황진이 선생님은 개성에 사셨어요. 임재 선생님이 19 되시던 해에 황진이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직접 사랑하는 사귄 건 사이. 아니다. 그냥 짝사랑이었나 보네요. 아니 임재 선생님 제주도에 언제 온 거예요? 임재 선생님은 29에 제주에 오셨습니다. 이제 1577년 11월에 저희가 이제 본가가 나주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겨울 바다, 제주의 겨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배를 못 띄우고 이제 하루 이제 바람을 피하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조금 잦아드니까 아이고 뭐 그냥 갑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제주를 여행하러 오셨을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따로 제주로 온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그 임재 선생이 대과 급제를 해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인사를 드리겠어요? 아버지한테 부모님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계신 데가 제주도요? 제주도. 진짜 왜요? 제주목을 관람하는 제주 목사로 있었던 분이 임진. 이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급제했습니다라고 하려고 제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29살이라고 했잖아요. 29살에 과거에 급제한 거면 좀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 아니에요? 29이면 의외로 늦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그 대과 급제자들, 문과 급제자들의 평균 나이가 36이었습니다. 오히려 빠른 거죠. 29이면 빠른 거고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과거 급제를 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제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3가지 물건을 딱 챙겨서 왔다고 해요. 근데 이 3가지가 상당히 상징적인 물건들이거든요.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제주에 얼마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1577년 11월 달에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2월 금음 때까지 한 3, 4개월? 아 그러면 일단은 3개월을 숙박을 해야 되니까 뭐 트렁크 대신에 뭐 큰 보따리 하나 들어왔을 거고 그 제주도에 또 육지 분들이 오면은 입맛에 안 맞는 게 많았잖아요. 우리 간식 뭐 이런 거 좀 챙겨서 그러니까 큰 트렁크에 간식 뭐, 싸서 여행 가죠. 일단 뭐. 본인 얘기하고 있네. 아니 일단은 아버지를 뵈러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버지한테 드릴 선물을 챙겼을 것 같고 부모님이 뭐 좋아해요 보통? 보통요? 뭐 건강식품. 아 현금, 현금, 그래도 또 좋은 술 같은 거, 그리고 또 합격해서 오는 거였으니까 그 그러니까요. 합격증이라고 해야 되나? 뭐 네. 증표 같은 거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과거 급제를 했다. 네. 급제를 하게 되면 뭐가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 머리에 딱 그 머리에 이제 꽃 달린 거 어사화. 어사화 있었죠. 그게 가져온 거예요? 홍패라고 하는 합격증도 있겠지만 어사화를 그게 뭐 보여드리려고. 당연히 있었어요. 이거 있으면 그렇죠. 합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또 또 황진이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띵띵띵 음악이 빠질 수 없잖아요. 가야금. 배 탈 때 또 술 한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술 아니에요? 술? 자 그러면 지금 나온 게 네. 어사화, 그다음에 가야금? 가야금 맞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남자라면은 뭐 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남자라면 검, 어사화. 어사화. 그리고 가야금 가야금. 맞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사화, 네. 어사화 한 쌍, 그리고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오셨고 또 하나는 검은고였어요. 그거는 약간 호방한 성격이보다는 약간 섬세한 성격 아니에요? 검은고는 손가락하고 여기 젖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힘있게 퉁퉁 이렇게 치는 남자의 악기. 그러니까 가지고 온 물건만 봐도 임재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임재 선생이 아버지를 만나러 제주로 왔습니다. 그 도착 상황을 이야기 제주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이 아버님이 머무르시는 제주로구만. 가히 천하 제일의 풍광이야. 검 어사화 가져왔네. 지금 저 뒤에 들고 있는 게 검은 거구나. 날이 저물어 임재는 조천관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다음 날 임재는 제주목에 찾아가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백길은 험난하지 않더냐? 괜찮사옵니다. 아버님께서는 강건하시온지요. 오냐, 이리 왔으니 먼저 제주 향교에 가서 문묘 참배부터 하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에 따라 문묘 참배를 마친 뒤에 임재는 관할을 둘러보는데요. 과원에서 노랗게 익은 감귤을 마주한 임재. 마치 나무에 황금이 달려있는 듯하군. 향기는 은은하고 맛은 마치 신선의 음료를 마시는 것 같구나. 며칠 후 아버지와 술상을 마주한 임재. 제주에 온 소감이 어떠하냐? 옛말에 제주에는 신선이 산다 하였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머문 지 열흘 조금 지났사온데 곳곳이 신선이 사는 곳이냐 그 전기가 새롭사옵니다. 오호, 그러냐? 네가 조선 천지를 그동안 바람처럼 다니더니만 그 느낌이 새로운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온데 오랜만에 아버님을 배운지라 아버님 곁을 지키는 게 아들된 도리인 줄 아오나 소자
이 제주를 한 바퀴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크옵니다. 허락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허락하다 말다. 그리하도록 하여라. 송구합니다, 아버님. 자, 제주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제주 기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럼 뭐 경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행 경로. 여행 일정을 어떻게 짰을까요? 방향을 잡은 거는 일단 동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김영 들리고 그다음에 별방, 하두별방. 그러니까 주로 방어소가 이렇게 해안 쪽에 있는데 방어도 중심으로 가긴 합니다. 그래서 하두별방 들려서 성산, 우도, 정의현우 들어가요. 약간 들어가죠. 해서 하룻밤 잤다가 다시 나와서 서귀포로. 천지연, 폭포, 천재연, 폭포, 그다음에 군산. 거기에 내천, 하천, 큰 하천은 뭐 2개 건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도순천, 뭐 악건천 그렇게 되는데 거기 건너서 군산, 삼방굴사를 직접 올라가요 또. 그다음에 대정 현우 들어가죠. 들어가서 하룻밤 잤다가 다시 나와서 송악산을 가는데 송악산에 대한 경치가 어마어마했나 봐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꽤 많은 양의 감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제 어디를 들이죠? 한림에 들려서 이제 협재굴, 협재굴도 봐요. 그러고 나서 애월 해서 다시 성내로 들어오게 돼요. 한 5박 6일 정도 코스가 됩니다. 진짜 제주 일주를 했네요. 다 한 거예요. 이거 일정 잘 짰네요. 그러니까 지도가 있었어요? 그때 지도는 아마 있긴 있었을 건데 그렇게 섬세한 지도는 아니다. 근데 이 특별한 게 그때 하고 나서 걸어보니 한 500리는 덜 된다라고 하거든요. 500리가 지금 한 200km가 돼요. 근데 실제 우리 지금 제주도 해안도로가 몇 킬로? 90. 예. 100, 어떻게 아시는? 180, 1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얼추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이 제주는 이게 풍습이나 문화가 다른 지역하고는 완전 확연히 다르잖아요. 근데 임재 선생님은 이거를 어떤 거를 보고 또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기록했을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1577년 11월 3일에 나주 본가를 출발해서 그리고 이제 11월 9일에 이제 제주 조천관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이듬해인 1578년 2월 금음날에 제주를 떠납니다. 그래서 본가에 나주로 다시 돌아가는 게 3월 15일이 됩니다. 이제 이때까지의 그 일정들을 이제 일기로 씁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그날 있었던 일만 써놓은 건 아니고요.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제주니까 제주에서 처음 보는 신기한 풍속 혹은 풍습 혹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경관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찬탄하기도 하고요. 정말 재밌는 기록을 하나의 기록으로 묶어 놓은 셈인데요. 제목도 멋지게 붙였습니다. 이게 남명소승이라고 하는데 남쪽 먼 바다에 소승, 작은 수레, 남쪽 먼 바다에 작은 쪽배를 띄우고 라는 정도의 제목으로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까 그 임재 선생이 자유분방하고 호방한 성격이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꼼꼼하게 일기를 쓴 거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세심하고 그런 꼼꼼한 성격 아닌가요? 꼼꼼하면서 허방할 수 있죠. 네, 이거 당대의 문장가였어요. 이 그 자유분방함을 시에다가 함축적으로 넣어가지고 상당히 시가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한 명으로 되는데 저도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낼게요. 문제요? 문제. 좀 다른 거지만 제주도가 불로초의 섬이잖아요. 이게 임재 선생이 여행하다가 이렇게 노인한테 불로초가 뭐라고 들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니 원래 제주에 불로초 하면은 흔히들 말하는 게 산에서 나는 영지버섯, 또 뭐 시로미 같은 거 아닌가요? 알잖아요. 먹고 있는 거 뭐 없어요? 저요? 제주의 불로초. 저는 미나리. 저는 미나리 많이 먹는데. 근데 이거 노인들이 직접 주문한 게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늙지 않는 약이 있다면 저도 먹고 싶어요. 그죠? 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노인들 직접 이야기한 거 있어요. 네. 제주의 동쪽 마을로 우선 발길을 돌렸는데요. 김영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100살쯤 돼 보이는 백발로인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매미가 여름 한철밖에 모르는 것과 같은 슬픈 운명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보니 정말 신선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하구나. 어르신들, 이곳에 사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린 군적에 편입되기도 하였고 바단강 괴기 잡는 일에 몸을 담기도 했수다. 나이 60 되기 전이 고장은 주로 관가의 부름을 받아십주. 이젠 늙어노난 신역은 면제되었주마는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또랑 일허영 들어왕 십주. 그럼 드시는 음식은 주로 무엇이옵니까? 산은 멀고 물은 깊어노난 산노물이나 괴기를 잘 얻지 못합니다. 개난 모살광 돌사에 나는 불로초를 캐어 맛 좋은 음식 대신행 먹음십시오. 불로초라 했사옵니까? 줄기는 등낭추룩 넝쿨이 지는데 처음 돋아 나올 땐 고시롱하고 맨짝하영 먹을만 합니다. 이 섬 둘레에는 다 나주마는 이디고추록 하영 나는 곳은 어실 거보다. 지금 퀴즈 내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도 지금. 불로초라. 그렇다면 진시황이 명을 받은 서복이 불로초를 캐기 위해 동남 동료를 데리고 왔다는 게 진실이란 말이던가? 하하. 근데 뭐 딱 이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돌과 모래 사이에서 난다. 그럼 영지버섯하고 시로미는 아닌 거네요? 아까 또 등나무처럼 넝쿨 져서 지는데 제주도 전역에서 또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영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 주변에서 뭐 해초나 해초? 이런? 모래 돌 사이에서 나기도 하니까 네. 이건 일리가 있네요.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럼 두 분은 제가 퀴즈 알겠습니다. 두 분은 지금 김영 어르신들이 불로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데요. 일단 밥 대신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귀하거나 이런 식물은 아닐 것 같고 되게 흔하게 있어야 될 식물 같아요. 근데 그걸 놓고 생각해 보면 혹시 천선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무화과는 뭐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진짜요? 네네네. 좀 작은 무화처럼 생겼고 어린 잎은 또 옛날에는 나물로 먹었대요. 8월이 제철이라 가지고 지금 저희 박물관 있는 뒤에가 사라봉 별도봉인데 거기에도 바닷가에 천선과 나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끓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달지도 않습니다. 은은한 단맛이 있는 그런 거라서 몸에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번 요즘 핫한 최고의 지식인이 누군지 AI AI님, AI씨. GPT님한테 살짝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있긴 한데 넣어봤더니 답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갯방풍하고 갯방풍. 이게 방풍인데 바다에서 나는 갯방풍이 있거든요. 이게 마라도도 있고 가파도도 있고 그 해안 쪽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진짜 뭐 식물이에요? 나물. 우리 방풍나물. 그리고 뭐 풍을 없애준다고 하는 그 제주도 사실 뭐 유명한데. 거기하고 순비기나무, 순비기나무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까 순비기나무 두 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순비기나무였거든요. 돌과 모래 사이에 나요? 납니다. 그러니까 그 조천 쪽도 많고 그래서 전에는 이게 뭐 한약에서는 뭐 두통약으로 쓰기도 했고 요즘에는 이게 순 따가지고 차로도 마신대요. 저는 유력하게 순비기나무라고 저는 사실 불로초라는 거는 전설 속에서만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옛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을 정말 맛있게 좋은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다 살로 간다. 그게 건강식이다.
그러니까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 근데 저는 지금 화면에서도 그렇고 오늘 두 분도 그렇고 불로초 답을 일부러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시면서 불로초라서. 각자의 불로초는 그럼 따로 있는 걸로. 저는 미나리. 아니 또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김영애 100세 넘은 노인이 아까 10명 이상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00살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수명이? 우리 이제 임재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주는 장수하는 섬이다, 장수의 섬이다라고 하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중에 더 후대 이야기지만 그 우리 이형상 목사의 그 탐라술력도에서도 보면은 양로를 하는 잔치에 제주 양로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제주가 이렇게 장수의 상징이 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노인성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보자면은 우리 이제 1943년에 제주에 오셨던 우리 석주명 선생님. 네,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님은 제주 사람들이 확실히 오래 산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시면서 과학자다운 진단을 하십니다. 단백질을 육지 사람들보다 더 잘 먹어서 그래서 무슨 단백질, 제주 무슨 단백질 먹나 하실 텐데 자리돔을 육지 사람들보다 풍부하게 먹으니까 건강. 아까 이제 뭐든 맛있게 먹으면은 불로초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주 분들이 더 장수한다 이런 글들을 남기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또 제주 기행에 나서서 마주한 그 제주의 풍속들도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은데 네. 남명소승에 기록된 제주의 모습 이야기 제주사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산에는 짐승이 있고 들에는 가축이 있어 수없이 물이 쥐어 다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밭에 돌담을 둘러야 한다. 아무리 형편없는 남자라도 아내를 여럿 얻어서 많으면 8, 9명에 이른다. 나무단이나 물통을 등에 짊어져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아낙네들이다. 온통 지금 물통을 들고 뭐 жил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낙네들이다, 여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했네요. 네. 뭐라고요? 아내가 8명, 9명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아무리 여자가 많은 섬이라고 해도 솔직히 8명까지는 아니잖아요. 임재 선생님이 이제 남명소승의 일기 중에 그 2월 16일 일기에 쓴 내용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제주의 남자들은 배에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1년에 100명이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당시 제주 인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배를 타다가 죽는 남자만 해도 1년에 100명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바다에서 돌아가시는 거고 실제로도 이제 조선시대에 제주의 사람들이 져야 했던 역이라고 하죠. 어떤 부역을 져야 되는 것들 중에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한 거 2가지가 선격역하고 포작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격은 말 그대로 배의 노군입니다. 또 포작 이라고 하죠.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전복 따는 일도 하시고 하다가 또 많은 인물들이 또 목숨을 잃으시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피해서 육지로도 많이 도망을 나가셨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마 점점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많이 죽는데. 난 도망 안 갈 건데 나. 그러니까 제주 섬 안에는 남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제주의 아낙들은 이제 들어오는 남자들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제주는 전라도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임진왜란 나기 전이었고 군사적 요충지였고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이제 와요. 정기적 근무를 하기 위해서 3월 달에 병사들이 전라도에서 제주도 들어오는데 그때 되면은 3월 달. 그 제주 안악들은 이제 꽃단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바닥으로 갑니다. 바닥으로 가서 병사들 가운데 한 분을 모셔다가 집에서 밥 차리고 다 생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극진하게 모시다가 이제 그 군역이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8월 달 되면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머물다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임재 선생이 너무나 안타깝게 본 거죠. 여기서 영랑곡이라는 거하고 송랑곡이라는 거 시를 짓게 됩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맞이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보내는 송남곡은 보내는 거고. 하나씩 한번 읊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서방님을 맞이하는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분으로 예, 예.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삼진날 복사꽃 활짝 피어 돛담배 두둥실 바다를 건너오니 단장 곱게 하고 별도 포서 논일다가 해지는 언덕 위로 팔짱 끼고 돌아온다네. 그러니까 서방님을 맞이한 적이 없어서 이 느낌이 안 오네. 그래서 저는 이별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제가 아리따운데 왜 그러세요? 송남곡을 한번 서방님 어디 읊어보겠습니다. 계신가요? 조청관 안에서 연분홍 눈물 적시는데 사공은 어서 가자 돛을 합비 올리네. 각시의 안타까운 심사 동풍이 아랑곳하랴 배를 얼른 날려보내 벽공으로 떠가누나. 역시 어떻게 보내나 이거 진짜. 아주 슬픈 마음이 느껴지면서 아니 근데 3월에 왔다가 8월에 가면 5개월은 정말 너무 짧아. 짧은 시간이죠. 아니 제주 부속섬들도 많이 있잖아요. 혹시 섬 투어는 안 했어요? 섬 여행도 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도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아까 동쪽으로 이렇게 크게 돌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산에서 우도로 이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제 우도에 이제 지금 내려가지고 한 바퀴를 도신 게 아니고 해식 동굴에 배를 타고 들어가셨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은 안에 되게 뭐랄까 화산암 속에 그러니까 이런 자갈들이 박혀 있는데 하얀 밝은 색의 어떤 자갈들이 박혀 있는 게 대낮에도 이렇게 꼭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뜬 것 같다고 해서 주간명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저기 명승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진 곳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풍광들을 너무 이제 상찬을 하면서 거의 이렇게 된 최초의 기록 아닌가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게 최초의 기록이죠. 우도 해식동굴에 대한 기록은 아마 처음이었고요. 그때가 약간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백로, 그러니까 하얀 새가 또 날아다니더라. 그 정도의 표현했던 거는 아마 이게 가장 먼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우도 역사에서도 가장 최초가 아닌가. 임재 선생님의 관광 코스가 그 여행 코스가 일주도로로 이렇게 쫙 이렇게 여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에는 뭐 한라산도 오르지 가야죠. 않으셨어요? 한라산도 가야겠죠. 네, 한라산을 오르신 게 정말 이분이 꿈을 꾸셨던 것 같아요. 꼭 가보고 싶었던 것 같고 얼마나 그걸 기대를 했는지 그 2월 5일인가요? 이제 그 일기를 보면은 제가 한라산에 오르는 꿈을 꿨다 이렇게 이제 쓰시거든요. 정말 가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날이 조금 좋아진 2월 10일에 길을 떠납니다. 겨울 한라산은 사실 진짜 오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만큼 딱 올랐을 때 보는 그 풍경은 최고죠. 그렇죠. 500장군 동을 가게 되는데 지금의 영시를 이야기하는데 가서 보니 기암인 나무 그 사람 같은 기괴한 바위들이 삥 둘러쳐 있고 옥병풍이 둘러쳐 있고 세 갈래 폭포가 세 갈래로 떨어지는데 하나의 골짜기로 모인다. 이 모인 골짜기에는 가보니 복숭아 나무가 있더라. 그 단 위에 옛날에 단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단 위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남쪽을 바라보니 만리가 창파 같더라. 깨끗하게 보이더라. 마치 이곳이 섬 제일의 동천이다. 동천이라는 게 신선이 사는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재 선생은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도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옛 선비들은 이렇게 한라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육지하고는 뭔가 다른 그런 아주 특별한 곳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성혜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한라산은 기이하고 괴이하다, 희한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또 충암 김정 선생님은 한라산과 중국의 형산에서만 노인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쓰셨어요. 한라산에서는 남쪽 바다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딱 노인성을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기이하고 특별한 산 아니었을까요? 올라가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 노인성 자체가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그런 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인성을 꼭 보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네, 임재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임재 선생이 노인성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심정을 또 이야기 제주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 한라산에서 노인성을 볼 수 있다 하는데 스님께서는
노인성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디왕이신지 20년이 다 되어감수다마는 아직 고장 본 적이 없수다. 다만 늦가을하고 초겨울에 새별 같은 별이이신디 남쪽 하늘 끝에서 나와 잠깐 이 시당 어서지는디 그거 말고 특별한 건 없수다. 세상에 떠도는 말 노인성이란 별. 아스라이 저 하늘 남쪽 끝에 있다지. 이 산을 오르면 보인다는데 그 별 크기는 둥근 달만 하다고. 내가 저 노인성을 옮겨다 하늘 복판에 걸어두고 온 천하를 장수하는 세상 만들 수 없을까? 와,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마음이 너무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게 또 느껴지는데, 아니 그나저나 이 한라산 정상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겨울 산행은 확실히 힘들긴 하잖아요. 아유, 그죠. 그때는 뭐 임제 갈 때는 길도 없는 시기에 나무로 찍어가 도끼로 찍어서 길 표시를 했는데, 지금도 탐방도 잘 정비돼 있지만은 눈이 쌓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뭐 장비 뭐 스패치하고 뭐 아이젠 해도 힘든데 저는 더 했죠. 근데 임재 선생은 그때 당시 눈이 확 왔다가 다 녹으면서 봄날 같은 시기. 그런 시기가 임재 선생이 왔을 때 딱 마주친 거죠. 이게 신이 나한테 내린 이게 기회다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또 녹은 물들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럼 복장 어떻게 하고 갔어요? 뭐 설마 또 도포 입고 가죽신 신고 그냥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제 말도 타고 수레도 타고 하면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거친 길에서는 이제 신을 갈아 신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기록이 나와요. 거친 집신으로 싸매고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집신 이야기를 왜 하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이제 그 가죽신 그다음에 미투리 요거 이쁜 그 고운 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미끄러집니다. 그렇죠. 눈길에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오히려 그 거친 집신은 돌길에서도 눈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아서 오히려 그게 좋은 신발. 자체 아이젠이구나. 그런 기록에도 나와요. 보면 이제 금강산 여행을 한 그 20세기 초의 서양인들도 자기들 그 구두, 장화 이런 거 신고 왔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아유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했는데 조선 사람들은 좀 날아다니는데 해서 집신을 신어보니까 아 이게 딱이네. 그러니까 집신이 등산하기는 꽤 좋은 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또 퀴즈 하나 더. 네. 한라산. 한라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뜻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 그거는 쉬운데? 진짜요? 그거는 그 한라라는 뜻이 은하수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산이다. 라는 뜻 쓰는 거예요. 제주 도민은 맞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은하수 한자, 손바닥 뻗을 낫자 해서 손을 뻗어서 은하수를 잡으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를 아주 높은 데를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높았다는 이야기를 아마 그렇게 했던가. 산의 이미 자체가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라산 이어받아가지고 저도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퀴즈 엄청 많네요? 한라산 하는데 한라산 별명 많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아시는 대로 별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한라산을 일컫는 다른 이름들. 맞추고 싶어요. 일단 한라산에는 신선이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선산. 좋습니다. 또 약간 헤매는 거 아니까? 아니 저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영주산이라고 많이 하고 신선산도 그렇죠. 얘기하나요? 선산이라고. 선산. 네. 벌써 다 나오셨는데요. 네, 맞추셨습니다. 바로 이제 영주, 그냥 제주의 옛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그 한라산 분화구의 모양 가지고도 별명들이 많아요. 그 두모악이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보실 테고, 그다음에 부악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다 이게 백록담이 이렇게 둥그런 손 모양으로 이제 분화구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망봉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봉우리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마도 이제 우리 그 이제 백록담에 한쪽이 분화구가 터져가지고 그 구멍처럼 이렇게 하늘이 쫙 내려다 보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산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선산이라든지 네, 그런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나 많아요? 좀 한라산에 사람들이 관심이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한라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들도 많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그 임재 선생이 존자함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나시 때문에. 그때 그 스님이 이름이 기록상 청선 스님이라고 나와요. 이 스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한여름밤에 사슴들이 내려와서 모세 썸중을 마셨다. 한 무리가. 근데 그 무리 속에 하얗고 거대한 사슴, 백록이죠. 하얗고 거대한 사슴 위에 백발로 하얀 머리 수염에 노인이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보고 있는데 저쪽에 숨어있던 사냥꾼이 사슴 하나 쐈어요. 소리가 딱 울렁울렁거리니까 이 백발노옹이 한번 싹 훑어보고 휘바람에 싹 불더니 홀연히 사라졌다. 무리를 끌고. 이게 사실 백록담이 그 이름이 붙여진 연유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아마 백록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전설과 관련된 게 처음이나 가장 오래된 부분이 아닌가. 그나저나 날이 빨리 좋아져야 이제 임재 선생이 한라산에 오를 텐데 임재 선생의 한라산 기행 어떻게 됐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밖에서 보던 한라산을 직접 오르고 보니 참으로 험준한 산이로구나. 목이 마려. 여봐라, 어디 가서 마실 물 좀 구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물은 구하기 힘들고 해. 이곳으로라도 목을 축입서. 물 대신 얼어있던 개울에서 얼음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신선들이 마시는 음료로구나. 이후 반나절은 훨씬 더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그리던 백록담에 다다랐죠. 여기가 바로 그 신선이 산다는 백록담이로구나. 오늘에야 비로소 내 소원을 이루었구나. 눈앞으로 펼쳐진 백록담. 석봉으로 둘러싸고 있는 둘레는 7, 8리가량 돼 보이고 인간 세계와는 3천리나 떨어져 있는 신선의 세계였다고 임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 거의 몬딱 여기까지 오면 꼭 소낙비를 만난 뒤 오늘 출경 물 깨겐 날은 어서 수다. 하늘이 내게 내리신 선물이로구나. 와, 이게 드디어 정상 등반에 성공을 했네요. 아니 근데 딱 백록담을 마주한 순간 엄청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인증서도 주는데. 인증서 못 받으셨을 텐데. 근데 아까 그 임재 선생님 이제 이분 쓰신 그 백록담에서 야 멋지다라고 이렇게 호방한 이런 표현도 하시면서 또 꼼꼼하게 그래서 올라가면서 보신 풍경들을 또 기록을 다 하셨더라고요. 꼭대기 가까이에는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잣나무도 아니고 삼나무도 아니고 전나무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마 이제 주목이거나 구상나무, 군락 있잖아요. 이제 정상부에 있는 군락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바닥에 이렇게 산 등성이에 이파리가 측백과 닮은 덩굴이 이렇게 있더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거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1950m에 가까워질수록 나무는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사라지면서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요거 시로미인가 그 생각했거든요. 시로미도 잎이 약간 좀 보면은 침엽수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소망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선생님께서는 그 눈향나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측백하고 약간 잎이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까지도 그 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식물상을 의외로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서 이제 미풍이 일어나니까 기이한 향기가 가득했다. 뭐 이런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선생님 혹시 무슨 상일까요? 그러니까요. 한라산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죠. 약간 저는 한 1700
1500m 선, 1500m 선 위쪽쯤 보면은 약간 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달콤한 그쪽 향. 가면은 네. 라면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정답. 이거 뭐 윗세월호 쪽은 과거에는 남해에서 진동을 했죠. 근데 아마 거기에 부상나무가 부상나무 향이 약간 그 향이 송진나무 향이거든요. 우리 부상나무 향이 약간 독특하면서도 나요. 그래서 저는 향기가 부상나무 향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더라도 아 정말 그 이분이 그때 정말 감동을 하셨던 것 같고 아 이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이게 폭 파진이 이렇게 분지처럼 돼 있지 않았습니까? 분화구가 이제 그걸 보니까 아, 무등산하고 정말 닮았다. 광주의 무등산. 네, 광주 무등산하고 형제산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겠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네. 암수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화구가 있고 무등산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쌍이라고. 그 한라산을 암산이라고 예, 뭐 그런 그렇게 거죠. 해서 그래서 한쌍이 아니겠네요. 한쌍, 뭐 형제산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런 거 했던 보니까 것 네.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그 백록담을 봤을 때 뭐 예.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도 궁금한데. 백록담 물이 있잖아요. 유리처럼 맑고 깊이를 알 수 없다라고. 정상에 이렇게 못이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사실 이거 특이하다라고 했고 인간 세계와 삼천리가 떨어져 있으니 신선의 퉁소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신선의 수레가 다니는 듯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고 그때 날씨가 아까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 멀리 섬들이 다 보인다 하니까 같이 동행했던 존재함 그 청순 스님은 저건 섬이 아니고 구름이다. 구름이 섬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 임재 선생은 저거는 섬이지 무슨 구름이냐.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이제 구름이 쭈르르르르 와가지고 구름이구나 해서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임재 선생님 하늘이 진짜 준 선물이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니 지금도 겨울에 한라산 정상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날이 극히 드물잖아요. 드물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한라산 기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임재 선생이 언제 제주를 떠났나요? 1578년 그 2월 금음날 이제 2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떠나시고 이제 그날 이제 아버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별도포에서 출발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조천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화북으로 나가는데 나가실 때는 바람이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이렇게 해남에 닿아가지고 이제 나주 본가로 돌아간 것은 3월 5일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문과에 합격을 했어요. 제주 내려와서 지금 석 달 가까이나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시간을 왜 그때 당시에는 따로 주어졌던 건가요?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 그 약간 과거제도의 약간 특징이라면 특징. 네, 그 합격은 하는데 보통 바로 이렇게 실직이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어딘가에 이제 발령을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고요. 그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뭐 몇 년 정도까지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합격은 해놓고. 합격을 했고 아버님 뵈러 가는 거잖아요. 아버님께 합격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제 제주에 간다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임재 선생이 남기신 남명 소승을 따라서 제주 기행을 한번 해봤는데 또 우리 박사님께서는 지리학 박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그 남명 소승이 그 당시에 제주의 지리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이게 남명소승이 그러니까 유람 기행문 성격이긴 한데 저희 제주사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풍물들을 다 기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주 도로를 돌면서 방호소의 위치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산짐승이 종류가 어떻고 이게 특히 여기에 보면은 해산물 바다에서 나는 것들 어떤 것들이 고기 물고기 종류들도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귤유보라고 해서 귤 9종이 있다는 부분도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백록담 500장군이라는 용어도 물론 이 임재 선생이 쓸 때는 자기도 500장군 이야기 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전에 500장군 이야기 나온 게 지금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500장군이라는 용어, 백록담이라는 전설에 대한 부분도 이분이 가장 먼저 기록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한라산이라든가 제주사를 연구하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시 육지부에 있는 선비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이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인식했는지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해요. 사실 그 제주가 이제 육지 선비들의 세계관의 바깥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주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정보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 임재 선생님이 이제 여기 와서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들, 제주 특유의 풍속들,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민속적인 상황들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어떤 그런 그 후대의 인식, 제주의 인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임재 선생하면 조선 최고의 명문가, 또 문장가 중 한 분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남명소승이 가지는 가치가 또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실 상당히 많은 면에서 기록적인 면에서 보든 어떤 학문적인 면에서 보든 최초의 기록이라는 가치가 일단 제일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분이 워낙에 문장가시다 보니 시가 이제 24수가 여기 실려 있어요. 이제 그중에 이제 당신께서 지으신 수가 23수가 들어 있어서 일단 제주를 읊은 여행 문학으로서도 아주 이제 귀한 자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주에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도 많이 수록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곽지에서 연려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연근이라고 하는 노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층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수절을 해서 이제 연료로 이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까지 듣고 이게 수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 바깥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던 이 제주에도 어떤 유교적인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점들도 좀 증언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백호 임재 선생이 남긴 남명소승을 따라서 제주 기행을 한번 해봤는데 네. 어땠을까요 오늘? 일단 기록이 참 이렇게 중요했나? 기록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됐고 어떻게 보면 임재 선생님이 매일매일 제주를 이제 여행하면서 기록이 지금 남명소승이 된 거잖아요. 아 오늘날의 기록이 먼 훗날에는 역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끝에 뭔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름이 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개개인의 기록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또 그 기록들이 또 모여서 다양한 시각도 만들고 또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밌게 또 이야기 풀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의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